2023년 4월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다녀온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그때의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한국행 비행기표를 2022년 가을 9월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항공권 가격이 많이 비싸졌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항공권 가격도 배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비수기의 날짜만 잘 맞으면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1000불 이하로도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공권 가격을 검색할 땐 2022년 9월 토론토 인천 왕복 직항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이 2000불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은 2500에서 2600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항편과 경유편 가격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보고 아예 경유편들 중에서 제일 저렴한 티켓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경유 티켓들은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티켓들이었습니다. 이왕 돌아서 가는 거 경유지에서 며칠 구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다구간 검색을 이용해서 경유지에서 3일에서 4일 정도 머물렀다가 오는 것으로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조합이 바로 토론토, 도쿄, 하노이, 서울, 토론토 조합이었습니다. 총 4개의 항공권으로 구성된 다구간 티켓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쿄와 하노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일반 토론토, 인천 직항 티켓보다 거의 700불 이상 저렴하게 티켓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하는 김에 근처 다른 나라를 짧게 여행도 하고 저한테는 일석이조인 셈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한 지 좀 되었기 때문에 일본행 항공권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작년 9월만 해도 일본이 국경을 막 개방한 때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저렴한 티켓 가격은 세금 포함 약 1287 캐네디언 달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저렴하게 잘 구했던 것 같아요. 여행 출발쯤에 동일 스케줄로 가격을 검색해보니 거의 1000불 이상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비행기 티켓은 토론토 도쿄 에어 캐나다 이코노미, 도쿄 하노이 일본 항공 이코노미, 하노이 인천 아시아나 이코노미, 인천 토론토 에어 캐나다 이코노미, 이렇게 장거리 구간인 토론토 도쿄 그리고 인천 토론토 구간은 에어 캐나다 직항이어서 나름 만족스러운 티켓이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비슷한 스케줄 다구간 티켓을 검색해보니 거의 3000에서 4000 캐네디언 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비행기표를 운 좋게 싸게 구했다는 자랑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방문 계획은 도쿄에서 4박 5일, 하노이에서 3박 4일, 그리고 한국에서 13박 14일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도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미리 했었습니다. 특히 도쿄 호텔 예약을 미리 한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일본에서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막 개방했을 때라서 앞으로 일본 호텔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약을 했더랬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도쿄에서 비즈니스 호텔을 총 4박에 264 캐네디언 달러로 예약을 했습니다. 1박에 약 66 캐네디언 달러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같은 호텔을 검색해보니 빈 방도 없을 뿐더러 1박 가격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2023년 7월 현재 동일 비즈니스 호텔 가격을 검색해보니 115 캐네디언 달러라고 나오네요. 베트남 하노이 호텔도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 베트남 호텔 가격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냥 저렴한 1인실로 예약을 해서 총 4박에 205 캐네디언 달러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튼 2023년 4월 여행을 위한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2022년 9월에 운 좋게 저렴하게 미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이드 책을 이북으로 구매를 했는데 사고 나서 정말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엔 역시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검색해서 일정 짜는 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구글 맵을 검색하면 또 웬만한 정보가 다 나오니까 뭐 인터넷만 되면 가이드북은 이제 필수는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베트남 하노이 일정도 가이드북 이런 거 없이 그냥 인터넷 검색 좀 하는 것으로 대충 일정을 짰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휴대폰을 바꿨는데 삼성 갤럭시 S23로 바꿨습니다. 새 휴대폰에서 eSIM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일본과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eSIM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eSIM을 미리 구매한다는 얘기는 이메일로 QR코드를 받아서 사용 전에 미리 eSIM을 휴대폰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미리 eSIM을 휴대폰에서 활성화해서 일본과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eSIM을 켜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SIM 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바꾸니 외국에 도착해서 별도로 물리 유심을 사지 않아도 돼서 시간도 절약하고 참 편리했네요. 아이폰은 삼성폰보다 좀 더 이전에 eSIM 기능을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핸드폰에 eSIM 기능이 있다면 외국 여행 가기 전에 eSIM 구매 미리 하시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여행에는 카메라는 따로 안 가져갔고요. 휴대폰 갤럭시 S23와 고프로만 가져가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주로 핸드폰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랩탑도 안 가져갔고요. 아이패드 미니만 딱 가져갔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 제가 4월에 일본 도쿄와 베트남 하노이를 잠깐 여행했던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일본 도쿄로 여행을 떠나는 전날 상황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롤로그 영상에서 이번 여행이 다구간 티켓을 이용한 스탑오버로 하는 여행이라고 짧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비행기표도 상당히 저렴하게 예약을 했다고 소개를 했었지요. 근데 출발 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최저가인 사이트를 찾아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용한 사이트는 플라이트 네트워크라는 곳이었는데요. 티켓을 구매할 당시에 선호 좌석을 지정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보통은 출발 며칠 혹은 24시간 전에 항공사에서 온라인 체크인을 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체크인을 할 때 좌석 지정도 할 수 있게 해놓죠. 근데 플라이트 네트워크라는 곳에서는 표를 예매할 때 일정 금액을 내고 제가 선호하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토론토 도쿄 그리고 인천 토론토 구간이 장거리라서 저는 복도 좌석을 미리 선점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 비용을 내고 복도 좌석 지정 옵션을 선택하고 최종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어디 몇 번 좌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그냥 복도 좌석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추가 비용도 한 1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좌석 지정 옵션을 선택했었죠. 근데 출발 24시간 전이 되어서 에어캐나다 웹에 접속해서 온라인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제 좌석이 스탠바이라고만 뜨고 좌석 지정을 아예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에어캐나다 웹에서는 좌석 빈자리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빈자리 없이 이미 만석이고 저는 스탠바이고 현재 웨이팅 리스트에 있고 탑승 전 게이트에서 좌석이 지정될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좌석 지정 옵션까지 선택을 해서 추가 요금까지 지불했는데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죠. 그래서 플라이트 네트워크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항공사에 제가 복도 좌석을 선호한다고 그렇게 지정해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에어 캐나다 측에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자기들은 모른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좌석 지정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면 왜 추가 요금까지 받았냐니까 그건 그냥 자기네들이 항공사에 연락을 해주는 것뿐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암튼 미안하다며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황당한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너무 짜증났어요. 요즘 여행 수요가 폭발해서 안 그래도 비행기가 만석일 텐데 저는 지금 대기 좌석으로 분류돼서 복도 좌석은커녕 최악의 경우는 비행기도 못 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는 중이어서 다행히 제 친구가 에어 캐나다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에어 캐나다에 전화해 본 결과 빈 좌석이 있는데 복도 좌석은 없다고 하면서 왜 온라인에서 제가 스탠바이로 되어 있고 좌석 지정을 못하는 상황인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에어 캐나다에 연락해서 상담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좌석 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복도 좌석이 아닌 최악의 중간 좌석이었지만요. 여튼 친구의 도움으로 비행기는 탈 수 있게 된 상황에 안도했습니다. 나중에 든 생각은 그 추가 요금을 지불한 좌석 지정 옵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옵션 때문에 제가 보통처럼 좌석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면 비행기표가 너무 싼 이유가 오버부킹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에어캐나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건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뭔가 미심쩍기도 했습니다. 암튼 출발 하루 전에 대기 좌석이 되어서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좌석을 지정받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잇 네트워크는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출발 당일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랑말랑 했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갑니다. 버스 안에서 공항까지 가는 풍경을 찍으려고 했는데 버스 유리창이 너무 더러워서 카메라 초점이 유리창에 맞았네요. 토론토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고 시큐리티까지 모두 마친 후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러 갑니다. 1년에 공항 라운지를 6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최대한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운지는 작고 아담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라운지 음식이 아침 메뉴에서 점심 메뉴로 막 바뀔 때라서 아침 메뉴 한 접시, 점심 메뉴 한 접시 이렇게 2번 먹었네요. 라운지를 이용하고 게이트 근처로 와서 탑승을 기다립니다. 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오늘 제 좌석은 가운데 좌석이고 비행시간이 거의 14시간이라서 제 양 옆에 어떤 분들이 탈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니 제발 작은 체구에 동양인 분들이 앉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도쿄로 가는 비행기는 만석이었습니다. 도쿄 여행답게 제 앞에 분들은 만화 드래곤볼 굿즈 가방을 메고 가시네요. 탑승해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양 옆에는 동양인 엄마와 딸이 앉았습니다. 그래도 가운데 자리는 너무 불편했어요. 전 잠자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정말 미친듯이 피곤하지 않는 이상 비행기를 타면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눈만 감고 있는 정도죠. 이번 비행에서도 14시간 동안 잠을 거의 잘 수 없었습니다. 엄청 피곤했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암튼 너무 힘든 비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가라면 갈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기내식은 도쿄행답게 소바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내식은 무슨 누드를 시켰는데 맛은 별로였어요. 최대한 화장실 안 가려고 적게 먹고 적게 마셨습니다. 눈 감고 음악 듣고 아이패드로 영화 좀 보다가 다시 눈 감고 자려고 하다가 다시 깨고 어디쯤 왔나 모니터로 확인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니 비행기가 어느덧 도쿄에 거의 도착을 했네요. 일본 입국하기 전에 미리 이것저것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미리 등록하시고 QR코드 미리 휴대폰에 캡처해 오시면 살짝 조금 더 빠른 입국 수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가 4월 초라서 일본의 벚꽃이 한참 만개한 때였고 그래서 그런지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거의 2시간 기다려서 입국 심사를 받고 짐 찾고 나온 것 같네요. 일본에서 쓸 eSIM을 미리 구매하고 휴대폰에 설치했기 때문에 따로 유심을 살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 없이도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환전은 미리 안 해왔는데 공항에 ATM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할 것이라서 ATM에서 현금 10,000엔 정도만 인출을 했습니다. 한국의 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수수료 100엔 정도 지불하고 현금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일본 공항은 도쿄에서 좀 떨어진 나리타 공항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네다 공항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제가 예약한 호텔이 있는 곳은 도쿄 북쪽의 니포리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니포리까지 고속 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숙소를 그리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리타 공항으로 갈 때 복잡한 도쿄에서 캐리어 끌고 환승하면서 이동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고속 열차가 다니는 곳에서 걸어갈 수 있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니포리까지 열차 티켓은 어플로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그 열차 매표소에서 교환권 보여주고 실물 티켓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몇 시 기차 탈 건지 물어보는데 전 10분 뒤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서 그거 탄다고 하고 티켓 받고 기차 타러 빨리 이동했습니다. 무사히 기차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일본 시골 풍경과 만개한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달려서 숙소가 있는 니포리역에 도착했습니다. 니포리역에서 구글맵을 보며 제가 예약한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알몬트 호텔이라는 곳으로 최근에 지어진 깨끗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 호텔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좁죠. 이 호텔도 일본의 여느 비즈니스 호텔처럼 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욕조가 없는 대신 공용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편화된 화장실 비데가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에 가시면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숙소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침 조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리뷰를 보니 여기 조식이 괜찮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일 아침 조식을 예약했습니다. 도착 첫날이고 날도 어두워졌고 14시간 이코노미 가운데 좌석으로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요기할 거리만 사오기로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호텔 바로 근처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일본은 편의점 천국이죠. 역시 편의점에서 많은 종류의 도시락 및 조리된 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동영상으로 찍지는 못하고 사진만 몇 장 찍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저녁거리를 사들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굿모닝 여러분. 일본 도쿄에서의 첫 번째 아침입니다. 일어나 보니 아침 5시가 조금 넘었네요. 일찍 일어났지만 잠은 푹 잤습니다. 어제 피곤해서 그런지 시차 문제 없이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 조식이 6시 30분부터라고 해서 일찍 일어난 김에 조식 오픈런 하러 갑니다. 조식은 일본식 뷔페입니다. 예상대로 제가 오늘 첫 번째 조식 손님이었네요. 여러가지 일본식 요리와 전통적인 서양 아침 식사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된장 소스에 요리된 곱창이었는데 곱창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곱창을 먹어보네요. 두 번째 판입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다 맛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된장 소스에 조리된 곱창 요리였습니다. 뷔페식이라서 아침부터 이렇게 배 터지게 먹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 카드를 뒤집어 놓으면 직원분께서 식사가 끝났다고 보고 자리를 치워주십니다. 아침 배불리 먹고 다시 방으로 갑니다. 씻고 슬슬 본격적으로 도쿄를 구경하러 나가야겠네요. 오늘은 숙소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들 위주로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일단 숙소에서 동쪽으로 아사쿠사가 위치해 있어서 걸어서 아사쿠사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도쿄 여행은 총 5일입니다. 도착하는 날, 떠나는 날 제외하면 제대로 도쿄를 구경할 수 있는 날은 3일이 되겠네요. 일본은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일본 후쿠오카로 들어와서 JR 패스를 이용해서 오사카, 나라, 교토, 도쿄까지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쿄를 3일 정도 여행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것들은 벌써 잘 기억나지 않네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아사쿠사는 그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 회사 생활할 때 주말에 연차 하루씩 붙여서 배 타고 큐슈 여행 가기도 하고 짧게 오사카 여행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벌써 10년은 넘었네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본 여행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마침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에 이렇게 여행 올 수 있었던 게 행운이었네요. 이렇게 멀리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사쿠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사쿠사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알려진 센소지를 중심으로 일본 에도 시대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관광 지역입니다. 저는 일단 센소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신호등인데 진행 상황을 저렇게 바 형태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아사쿠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센소지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지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아사쿠사 센소지는 와봐야 할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서양 외국인 관광객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정말 여기저기에서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관광객들은 패키지 여행으로 온 그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복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처럼요. 주변에 음료수 자판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100엔짜리 복숭아 음료수를 하나 뽑아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목이 말라서 다른 자판기에서 같은 복숭아 음료수를 뽑아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110엔이더라고요. 똑같은 음료수인데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자판기였는데, 센소지에서 음료수 자판기 많이 있는데 같은 음료수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센소지 정문 앞쪽으로 가면 여러 상점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이것저것 간식거리와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곳 골목들은 뭔가 서울의 인사동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답게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도라에몽 과자도 보이고 유명한 딸기 모찌와 바나나로 만든 머시기도 보이네요. 제가 딱히 살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나네요. 사람 구경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말차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일본은 말차로 만든 간식거리를 많이 파는 것 같네요. 센소지 주변 지역은 일본의 과거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력거도 볼 수 있었고 여러 노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가게들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센소지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센소지 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노점들이 쭉 늘어서 있네요. 치킨 가라아게, 카스테라, 옥수수 등등 많이 팔았지만 저는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센소지 정문으로 왔습니다. 아까 센소지 뒤쪽으로 와서 정문을 이제서야 보네요. 참 사람 많네요. 가운데 향 피워두는 곳이 있습니다. 향 피워놓고 손으로 부채질해서 연기를 몸 쪽으로 보내더라고요. 무슨 행운을 가져다주는 의식 같은 건가 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센소지를 좀 둘러보고 도쿄 스카이트리가 있는 쪽으로 더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유명 관광지를 조금 벗어나니 훨씬 한적하네요. 센소지에서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는 쪽으로 걸어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핀 강변 공원이 나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도쿄 스카이트리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구글맵을 검색해보니 옆에 흐르는 강이 수미다 강이라고 하네요. 저 멀리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고요. 또 저 멀리 보이는 황금색 빌딩은 아사히 맥주 빌딩이라고 합니다. 강물 위로 제트스키들도 보이고 강을 따라 카페와 예쁘게 핀 벚꽃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벚꽃 풍경을 즐기며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았고요. 빨간 기차? 전철도 지나가네요. 뭔가 일본스러운 풍경입니다. 이날 여기서 벚꽃 구경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잘 꾸며진 아이들 놀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부모님들 모습이 정겹네요.
수미다강 공원을 구경하고 다시 걸어서 센소지 쪽으로 왔습니다. 아직 일본 교통 패스나 카드를 구입하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계속 걸어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뭐 살도 빼고 운동도 되고 좋죠. 이날 꽤나 많이 걸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이 일렬로 잘 정렬되어 있네요. 뭔가 일본스러운 느낌입니다. 이제 다시 걸어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가다가 부동산이 있길래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도쿄니까 여기도 집값이 장난 아니겠죠. 공중전화 박스가 있길래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국에도 아직 공중전화 박스 있나요? 저건 셀프 사진 찍는 곳인 것 같네요. 여권 사진 같은 거. 한국에도 지하철역 같은데 이런 거 아직 있나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뿌리는 탈취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발에 땀나게 많이 걸어서 신발에 탈취제 뿌려줬습니다. 열량을 많이 소비했으니 다시 열량을 섭취해야겠죠? 어제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딸기 샌드위치를 먹기로 했습니다. 딸기가 그래도 안에까지 조금이지만 들어있긴 있네요.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그런지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행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체력이 더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시 호텔을 나왔습니다. 이번엔 호텔이 있는 요 동네, 니포리 주변을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예쁜 튤립들이 길가에 심어져 있네요. 역 주변에 코인 락커도 보입니다. 철길을 따라 니포리역 북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이런저런 식당들이 모여 있네요.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니포리역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고양이 마을 니포리 야나카 긴자입니다. 고양이를 테마로 한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 서민들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고양이를 테마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고양이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한국의 무슨 길, 뭐 그런 느낌의 동네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컬 시장 골목 같은 곳에 들어가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나중에 보니 요 골목이 야나카 긴자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여러가지 먹거리를 파는 식당들과 옷, 여러가지 기념품들을 파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티스트 같은 분들도 보이네요. 요 계단 입구가 여기 야나카 긴자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는 노을이 멋있다고 하던데 암튼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딱히 이렇다한 흥미로운 건 없었네요. 그냥 산책하고 구경하기에 괜찮았습니다. 제가 너무 대충 구경하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훨씬 더 어렸을 적에 배낭여행 할 때는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명소들 찾아다니며 여행했었는데 이제는 체력도 좀 딸리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여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네요. 그냥 저녁에 동네 산책하듯 주변 지역을 계속 걸어봤습니다. 이 도로는 가운데가 차도고 양쪽 흰선 안쪽이 보행자 도로인 것 같네요. 좀 걸어가다 보니 공동묘지가 나왔습니다. 주택가 옆 공동묘지? 우리 동네 공동묘지라.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묘지의 비석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네요. 공동묘지 안에 이렇게 벚꽃도 많이 피었고 묘지의 탑과 비석들이 묘하게 어우러져서 공동묘지가 주는 어떤 으스스한 느낌보다는 개방된
운치 있는 공원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공원 산책하듯 공동묘지를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 있죠? 이 공동묘지? 공동묘지에서 뜻하지 않게 또 벚꽃 구경을 실컷 했네요. 이 공동묘지에서 조금 걸어가면 니포리역이 나옵니다. 이 니포리역이 도쿄에서 제일 많은 기차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차 덕후들이 이 니포리역에 와서 열차 지나가는 것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배가 고파서 근처에 뭐 먹을 만한 게 있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맥도날드 테이크아웃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문받고 음식을 건네주고 하네요. 니포리역 주변에 식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변 빌딩 앞에 이렇게 식당 광고들도 보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빌딩으로 올라가면 작은 공원 같은 휴식 공간도 있고 식당가도 있더라고요.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은 곳은 동네 마트. 일본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조리된 음식 싸게 많이 파니까 뭐 하나 구경도 좀 하고 땡기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사볼까 하고 왔습니다. 조리된 음식으로 꼬치류, 튀김류, 그리고 일본답게 초밥류들이 있네요. 마트에서 이렇게 한껏 먹을 것을 담아왔습니다. 늦은 점심 혹은 이른 저녁을 먹으려고 밖에 나갔다가 마땅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동네 마트를 털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게 2,300엔? 한 23,000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쓰레기 봉투까지 샀는데 봉투를 사야 돼서 담아오려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봉투를 사야 했습니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치킨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튀김? 1,900원. 야끼소바 300엔. 이 닭꼬치 타코야끼까지 해서, 그리고 맥주 2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초밥까지 500엔. 이런 거 캐나다에서 먹으려면 한 20불 줘야 될 것 같은데, 김부각 이렇게 해서 한 25,000원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갈 돈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메뉴 고르고 그러는 게 귀찮아가지고 마트 가서 그냥 다 타봤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의 3일차 아침입니다. 이렇게 클리닝 요청 표시 자석을 문 앞에 붙여두면 호텔에서 방을 정리해 주십니다. 조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바로 호텔 밖을 나섭니다. 오늘은 니포리역에서 스이카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겁니다. 충전식 교통카드로 잔돈이 생기는 걱정 없이 도쿄의 JR이나 다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에 있는 카드 발급기에 한국어를 선택하면 한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3,000엔만 충전해 봅니다. 도쿄는 JR선과 여러 지하철 노선들이 있는데 다 회사가 달라서 환승이 서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을 이용해야 할 경우 표를 새로 끊어야 합니다. 도쿄에는 JR 야마노테센이 도쿄를 삥 돌고 있는데 주요한 관광지들은 거의 JR 야마노테센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 JR과 다른 회사들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하철 패스가 있긴 한데
JR 야마노테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그냥 돈 충전해서 JR도 타고 지하철도 타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도쿄 유라쿠초역입니다. 영상으로 담을 수 없었지만 너무 일찍 나왔는지 도쿄의 출근 시간대에 전철을 타서 엄청 복잡했네요. 유라쿠초역에서 내려서 도쿄 츠키지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츠키지 시장 가까이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JR선과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도쿄 지하철은 서로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비도 아끼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또 긴자 길거리 구경도 할 겸 미포리역에서 유라쿠초역까지 JR을 타고 와서 츠키지 시장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긴자 지역은 도쿄에 잘 정돈되고 세련된 도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뭔가 서울의 광화문 쪽이나 강남 쪽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일본의 전통 극장 같은 건물을 만났습니다. 일본 전통의 가부키 같은 것을 공연하는 유명한 곳인 것 같네요. 계속 걷다 보니 츠키지 시장 쪽에 왔습니다. 저 멀리 큰 생선 간판이 보이네요. 나름 이른 아침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츠키지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츠키지 시장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가지 식자재를 파는 상점들과 여러가지 먹거리를 파는 식당들이 많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 중 90%는 관광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백종원 씨가 했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시장의 된장곱창 덮밥인가로 유명한 가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그 된장곱창 덮밥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오래 기다리는 걸 딱 싫어하기 때문에 전 그냥 살짝 구경만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 츠키지 시장에서 군것질을 하면서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대충 구경만 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걸어서 JR 유라쿠초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역 근처에 일본의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를 발견하고 늦은 아침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규동은 우리나라로 치면 불고기 덮밥 같은 느낌의 일본식 소고기 덮밥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한국의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규동 대신 따로 고기 볶은 것에 밥이 딸려 나오는 세트 메뉴를 시켰습니다. 사실 메뉴 고르기 귀찮아서 메뉴판에서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을 시켰네요. 맛은 맛있었습니다. 다음 가려고 하는 곳은 록pongi에 있는 모리타워입니다. 도쿄에 와서 신기하게 본 것이 바로 저런 전철이 지나가는 아치 밑에 가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활용일까요? 근데 바로 위에 전철이 지나가면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록pongi 쪽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유라쿠초역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히비야역입니다. 히비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록pongi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모리타워로 전망대가 있는데 도쿄를 둘러보기 좋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많은 전망대가 있는데 이 모리타워에서 보는 전망이 좋다는 평이 많아서 모리타워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리타워에 오니 큰 거미 조형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스트레인저 띵에 나오는 건물 같네요. 모리타워 전망대에 왔습니다. 저기 유명한 도쿄 타워가 보이네요.
지금은 도쿄 스카이트리가 생겨서 도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아직 전통적인 도쿄를 상징하는 건물이 도쿄타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미니어처를 보듯 사람들, 자동차들이 엄청 작게 보입니다. 정말 건물들 많죠? 역시 도쿄는 도쿄답네요. 시부야 쪽도 보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부야입니다. 모리타워 전망대 안에는 전시물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갔었을 땐 무슨 건축물들 모형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에는 문외한이라서 그냥 멋있었다라고 밖에 평을 못하겠네요. 저기도 무슨 공동묘지 같네요. 전망대 관람을 마치고 나니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긴 줄이 나 있었습니다. 한 20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모리타워 전망대에 충분히 올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번에는 시부야역으로 갑니다.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했는데 다른 방향의 지하철을 타는 바람에 좀 오래 걸려서 시부야역에 도착했네요. 시부야는 또 도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장소 중 하나죠. 뭐 맛집도 많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다는데 사람들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 그냥 한번 와봤다는 발도장 찍는 것으로 충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죠? 시부야에서 유명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스크램블 교차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고안된 교차로 형태인 것 같은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영상을 찍으며 스크램블 교차로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들 눈에 보기에도 신기했나 봅니다. 제가 시부야에 온 이유는 바로 타워 레코드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외국 음악을 즐겨 듣곤 하는데요. 일본 가요도 제가 즐겨 들었던, 지금도 가끔 즐겨 듣는 외국 음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일본 가요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일본 문화가 한국에 개방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는 친구, 또 친구를 통해서 일본 가요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빌려서 일본 가요를 접하곤 했었지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가수들은 미스터 칠드런, 스피치, 도쿠나가 히데아키, 비즈, 그레이, 오다 카즈마사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 가요 좀 아시는 분이라면 대충 제 나이대를 가늠하실 수도 있겠네요. 요즘 유행에 맞게 K-팝도 타워 레코드 한 섹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다 카즈마사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가수의 CD를 사러 왔습니다. 드디어 오다 카즈마사 CD를 발견했습니다. 총 3개의 CD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중고 CD답지 않게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3개를 사니 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또 여권이 있으면 텍스 프리라는데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텍스 프리 혜택을 받지 못했네요. 그렇게 타워 레코드에서 원하는 CD를 사고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많은 이 시부야 지역은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곧장 시부야역으로 와서 JR을 타고 다시 호텔이 있는 니포리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이번에는 패밀리마트에 들렀습니다. 이상하게 어디 맛집 찾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일본 편의점이나 마트 와서 먹을 거 구경하고 사는 게 더 재밌네요. 도시락과 간식거리들을 사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락은 무슨 불고기 덮밥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메론빵을 기대하고 산 건데 열어보니 메론빵처럼 생긴 과자였네요. 맛은 있었으니까. 어제처럼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밤이네요.
저녁을 먹으러 다시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들을 사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편의점에서 먹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또 편의점에서 음식들을 사왔네요. 오늘 저녁은 이것들로 때웠습니다. 도쿄에서의 4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화창하니 좋네요.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슈크림 빵도 하나 먹었습니다. 오늘도 룸 클리닝 요청을 하고 호텔을 나섭니다. 혹시 몰라서 교통카드에 1000엔을 더 충전했습니다. 오늘은 도쿄 아키하바라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키하바라는 오타쿠들의 성지로 유명하다고 하죠. 여러 전자상가들, 애니메이션 관련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예전에는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첫 번째 목적지는 요도바시 카메라. 이름에 카메라가 들어가지만 카메라뿐만 아니라 온갖 전자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캐나다의 캐네디언 타이어도 저는 처음에는 타이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온갖 것들을 다 팔잖아요.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요도바시 카메라가 캐네디언 타이어 같은 곳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도바시 카메라는 전자제품을 파는 곳, 베스트바이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살 건 없지만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등 컴퓨터 액세서리들을 둘러봤는데 가격이 그다지 싸지 않네요. 오히려 아마존에서 세일할 때 사는 게 더 저렴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도 살펴봤습니다. 이미 카메라가 여러 개라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진 않네요. 텍스프리 생각하면 캐나다에서 세금 포함해서 사는 것에 비해 살짝 저렴한 정도? 신기했던 건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 CD, 공 DVD, 심지어 공 테이프까지 아직 팔고 있네요. 온라인 매장도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팔고 있다니 신기합니다. 어렸을 때 일본 여행 오면 공 MD 같은 거 사가고 그랬는데 추억이 새록새록이네요. 요도바시 카메라 같은 매장에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캐릭터 상품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일본스러운 제품들이죠. 저한테는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돈 넣고 돌려서 장난감 받는 뽑기 기계 같은 것들도 있고요. 게임 섹션도 둘러봤습니다.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더 가벼운 버전인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필요는 없지만 텍스 프리 고려하면 좀 저렴한 편이라서 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유명한 호빵맨 캐릭터들, 도라에몽이나 포켓몬 캐릭터들을 이용한 문구류나 아동용 도시락통이나 수저 세트,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유명한 귀멸의 칼날 캐릭터 제품들, 기차 토마스도 혹시 일본 캐릭터인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요도바시 카메라를 구경하고 이른 점심을 먹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요도바시 카메라 주변을 좀 돌아다녔는데 딱히 땡기는 식당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큰 아치 아래 상점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조금 더 아키하바라를 걸어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빅 카메라가 보입니다. 요도바시 카메라처럼 전자제품 파는 곳입니다. 일본답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 그림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인터넷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규가츠를 파는 곳입니다. 이치니 산이라는 아키하바라의 규가츠 맛집이랍니다. 오픈이 11시인데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대기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서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레스토랑이 지하에 있고 지하 입구까지 대기줄이 건물 안에 있었네요. 얼추 10명 정도 앞에 있었는데 거의 한 4, 5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중간에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다려서 뭐 먹는 거 딱 싫어하지만 이왕 기다린 거 먹고 가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맛집 여행이네요. 그렇게 기다려서 마침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귀여운 미니 불판을 주셨네요. 마침내 그 유명한 규가츠를 영접했습니다. 귀여운 미니 불판에 이렇게 레어 같은 규가츠를 하나하나 구워 먹는 것이더라고요. 와사비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규가츠가 한우처럼 지방이 많이 함유된 고기라서 입안에서 고기가 녹듯 없어졌습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가 맛은 있지만 사실 건강에는 좋지 않잖아요. 암튼 규가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하지만 한번 가본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또 오래 기다려서 먹고 싶지는 않네요. 마지막 한 점까지 클리어. 밥 먹고 길을 걷다가 중고 카메라를 팔고 있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필름 카메라도 많이 있어 구경만 하고 돌아갑니다.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이번에는 빅 카메라에 가봤습니다. 그냥 구경하러요. 요즘 보기 쉽지 않은 유선 이어폰들에 눈이 가네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전자사전을 팔고 있네요. 이북 리더들도 보입니다. 이건 펜으로 쓸 수도 있네요. 포터블 DVD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직도 사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장난감들도 구경해 봅니다.
귀여운 장난감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건 어디에다 쓰는 걸까요?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귀여운 동물 해부 장난감? 교육용일까요? 굉장히 일본스러운 컨셉입니다. 피카츄 버전 도레미파 솔라시도. 빅카메라를 구경하고 피곤해서 호텔로 돌아갑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빅카메라에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텍스 프리로 좀 저렴해서 기념품 같은 느낌으로 구매를 해버렸네요.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호텔을 나섭니다. 오늘은 근처에 유명한 라멘 맛집이 있다길래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거든요. 그렇게 라멘 맛집을 찾아갔는데 이런 문이 닫혀있네요. 며칠간 문을 닫는다는 문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주변을 좀 돌아다니다가 결국 오늘도 마트에 왔습니다. 한국 음식도 은근 보입니다. 한국 비빔밥. 마트에서 먹을 것들 사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동네 제과점에 들러서 딸기 모치를 2개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마트에서 산 초밥 세트, 치킨 가라아게, 교자, 티라미수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 이렇게 잔뜩 또 샀네요. 가격은 저렴했어요. 저녁 먹고 빨래를 돌리러 갑니다.
빨래를 돌려놓고 방에 와서 후식을 먹습니다. 딸기 모찌.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숟가락이 없어서 젓가락으로 먹었네요. 일본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요 남은 현금을 최대한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쯤 비행기로 베트남 하노이로 다음 여행을 떠납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짐을 다 싸고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짐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고 오늘은 도쿄 우에노역 주변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이렇게 나중에 짐 찾을 때 사용할 번호표를 주었네요. 도쿄 날씨는 오늘도 화창합니다.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이젠 익숙해진 여기 니포리역 주변 풍경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일단 벚꽃이 만발한 우에노 공원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에노역에 이렇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도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과 비슷한 느낌이죠. 일본답게 유니클로 매장이 지하철역에도 있네요. 평일 오전인데도 우에노역 주변엔 사람들로 많이 붐비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에노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4월이라 벚꽃놀이가 한창일 때니까요. 저기 우에노 동물원 입구도 보입니다.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카페. 주변에서 한국말도 들리기 시작하네요. 일본스러운 기와지붕 건물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 하다가 자리 없는 것 보고 바로 패스. 저기 도쿄 국립박물관이 보입니다. 나중에 가볼 예정입니다. 평일 오전이었는데도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공원은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딱히 어디를 꼭 가야겠다는 일정이 없어서 여유롭게 우에노 공원 주변을 돌아보며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구멍가게를 연상시키는 정겨운 가게가 있네요. 우에노 공원에는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이렇게 먹거리들을 파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신사로 들어가는 길 옆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들이 보입니다. 고즈넉한 신사에 만개한 벚꽃들. 이건 각자 소원들을 적어서 걸어 놓은 것 같네요. 우에노 토쇼부 신사인데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운세 같은 거 보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전형적인 일본 신사의 풍경입니다. 무슨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걸까요? 신사를 지나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일본 신사 앞에 세워진 문 같은 건조물을 토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토리입니다. 이 근처에 주황색의 여러 토리들이 쭉 세워진 길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인 것 같네요. 근데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제가 출구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서 저 반대쪽으로 저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입구 같네요. 이 토리들을 지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사가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니 이 토리 길을 지나가는 것이 혹시 그 신에게 가까이 간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신사 주변을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우에노 공원 옆에 있는 시노바즈 연못을 둘러보러 가봅니다. 연못 입구에 많은 음식 노점들이 들어서 있네요.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먹거리 노점들이 들어서는가 봅니다. 여긴 연꽃밭 같네요.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도 신사가 있었네요. 신사로 가는 길 주변에 음식 노점들이 있는 것이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것인가 봅니다. 여기도 향을 피워두는 향로가 있네요. 각자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나 봅니다. 소원을 적어둔 쪽지들 같죠? 여기 보니까 한글로 적힌 쪽지도 있네요. 신사를 지나 연못 쪽으로 가봅니다. 연못에 잉어들이 살고 있네요. 잉어들이 엄청 큽니다. 관광객들에게 먹이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네요. 아름다운 벚꽃 너머로 오리배들이 예쁘게 모여 있습니다. 벚꽃 구경하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곳 시노바즈 연못은 주위 둘레가 약 2km라고 합니다. 지금은 4월이라서 벚꽃이 폈고 7월에서 8월에는 연꽃이 피고 겨울에는 11만 마리가 넘는 철새가 찾는 아름다운 연못이라고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벚꽃 피는 봄에 도쿄를 여행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연못 주변 산책을 마치고 이제 우에노의 유명한 시장 아메야 요코초 시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메야 요코초 시장인 것 같네요. 원래는 시장 입구에 아메야 요코초라고 쓰여져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아마 제가 입구 쪽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네요. 바로 저쪽에 아메야 요코초라고 쓰여진 시장 입구가 보입니다. 아메야 요코초는 우에노역에서 오카치마치 역 사이의 고가 철도를 따라 약 400m에 달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아메야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사탕가게라는 뜻을 가진 아메야에서 전해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탕을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이곳 시장에 사탕가게가 줄지어 있었던 것이 어원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패류나 건어물 같은 식품, 의류, 신발, 보석 등을 취급하는 가게가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음식을 사는 사람들로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매년 TV와 라디오에서 새해의 명물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 시장 입구에 있는 돈키호테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왔으면 또 돈키호테 꼭 들러줘야겠죠. 일본의 돈키호테는 저렴한 물건을 많이 파는 잡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살 건 없었지만 그냥 발도장 찍는 의미로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크림이나 하나 사갈까 하고 화장품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결국 선크림은 밖에 나가서 다른 가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뭐 그냥 한번 쭉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돈키호테를 나와서 근처 화장품을 파는 곳에서 선크림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동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터라 선크림을 모두 동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곳 시장에도 먹거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개시를 한 곳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오면 사람들로 많이 붐빌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메아 요코초 재래시장을 쭉 둘러보고 늦은 아침 혹은 이른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많이 고팠네요. 오늘 아점은 바로 우설 되겠습니다. 전에 어느 한 유명 일본 전문 유튜버께서 일본에 여행 오면 꼭 우설을 먹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도쿄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가 아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우설로요. 한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우설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본 여행 가면 우설을 꼭 먹어보겠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네요. 암튼 일본의 유명 우설구이 전문점인 네기시에 왔습니다. 체인점이라서 도쿄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11시에 오픈인데 11시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대기줄 없이 바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가방을 놓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을 주네요. 역시 세심한 곳에 신경 쓰는 일본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다 우설구이 메뉴이고 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 혀가 크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식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 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부드럽다고 하네요. 제가 시킨 메뉴는 각 부위별로 조금씩 다 나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 차이가 지금은 기억나진 않습니다. 다만 우설구이 자체가 그 특유의 뭐랄까 서걱거리는 쫀득함? 뭐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제가 라면도 좀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설의 식감도 딱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었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일본 여행 오시면 우설 한번 드셔보세요. 점심으로 우설구이를 맛있게 먹고 조금 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우에노 공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에노역 안에 이렇게 벚꽃을 테마로 잘 꾸며놨네요. 우에노 공원 곳곳에 이렇게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벚꽃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 드라마를 볼 때면 종종 나오던 풍경 같네요. 이번에는 우에노 공원에 있는 일본 국립박물관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행 와서 적당히 시간 때우기에 박물관만한 곳이 없죠. 이 건물은 국립자연과학박물관입니다. 여기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풍경이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길 건너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저는 시간상 가운데 있는 건물만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가방을 맡길 수 있는 락커가 있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꼭 락커에 맡겨야 합니다. 100엔짜리 동전을 넣고 닫으면 락커가 잠기게 됩니다. 나중에 가방을 찾을 때 100엔 동전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물관 내에서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플래시와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물관은 일본의 불교 관련 예술품이나 과거 생활 양식을 알려주는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주였습니다. 중간에 박물관 화장실도 이용해주고 대충 둘러보고 슬슬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박물관을 나섭니다. 이렇게 락커에서 가방을 다시 찾고 100엔 동전을 회수했습니다.
따스한 어느 봄날의 풍경입니다. 다시 우에노 공원을 거쳐서 우에노 역으로 걸어갑니다. 도쿄에서의 공식적인 여행의 마지막 순간이 되겠네요. 우에노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니포리의 호텔로 돌아갑니다. 여긴 니포리 역의 다른 출구인데 마지막이라서 일부러 다른 출구로 나와서 조금 돌아가 봅니다. 이 에드윈이란 브랜드 옛날 한국에 있던 브랜드 맞나요? 신기합니다. 호텔에서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면서 맡겨놓은 캐리어를 잡고 다시 니포리 역으로 향합니다.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고속열차 스카이라이너를 니포리 역에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여기 니포리 쪽으로 잡은 것이지만요. 니포리 역 주변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조용해서 번화가를 싫어하는 저한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도쿄를 여행 온다면 이 동네에서 다시 머무르고 싶네요. 니포리 역 안으로 들어가서 스카이라이너 타는 곳을 알려주는 표식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스카이라이너를 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올 수 있습니다. 동전이 좀 남아서 최대한 동전을 다 써버리기 위해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싫어하는 탄산수였네요. 여러 대의 스카이라이너가 전광판에 같이 표시됩니다. 기차 번호 혹은 출발 시간을 잘 확인하고 정확한 기차를 타야 합니다. 이제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갑니다. 체감상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열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도쿄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갑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길을 따라 출국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스이카 카드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스이카 카드를 반납하는 곳은 또 지하에 있다고 하네요. 미리 검색을 해보고 왔었어야 했는데 올라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지하에 있는 스이카 카드를 반납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스이카 카드는 여기 열차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기계 옆에 있습니다. 저기 스이카 리펀드라고 보이지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 안내에 맞춰서 카드를 기계에 넣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스카이라이너 티켓 사는 창고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네요. 이제 다시 출국장으로 올라갑니다. 짐도 붙이고 출국 수속도 다 마치고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지폐와 동전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최대한 돈을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구 쪽으로 갑니다. 여기 옆에 긴 줄 보이시나요? 도쿄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하는 곳으로 이어진 줄 같네요. 정말 이 시즌에 코로나 해제와 맞물려서 도쿄에 관광객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탑승구 쪽에 요시노야가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시노야 규동을 먹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 타서 음식 서비스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이때 규동 먹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도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다음 여행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하는 잘 일본항공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